네, 안녕하십니까. 정권아의 인생 이야기 돌아온 심층 토크 컨텐츠. 이번에 가져온 작품은 그 넷플릭스 작품이죠. 돌풍을 봤습니다. 사실 돌풍을 정준하가 먼저 보고 저는 이제 얼마 전에 김태형 씨가 이 돌풍을 보고 굉장히 재밌다. 정치 외교학과 학생이 보면 또 재밌는 부분이 있을 거다라고 해서 그렇게 보라고 했는데 지금 또 이제 시국인 만큼 또 괜찮은 작품이 하나 있다고 들어가지고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층 토크의 늘 진행 방식인 한 줄 평하고 심층 토크하고 나중에 이제 이 작품에 대한 평점까지 한번 매겨보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돌풍 넷플릭스 한 줄 평 한번 내려주시죠. 한 줄 평 도파민 가득 정치 입문서. 저는 한 줄 평.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도 이 작품을 보고 계엄을 때린 것 같다. 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작품을 좀 일단 간단하게 조금 소개를 하자면 노벨 평화상을 받은 대통령이 있고 그 밑에 국무총리 그리고 그 밑에 경제부총리가 있는데 그 대통령이 이제 서거를 하면서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그 밑에 이제 박동우와 정수진의 이런 권력 다툼. 박동우라는 인물이 정치계에 숨어있는 그런 악인들을 화끈하게 처단하는 그런 이야기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드라마를 왜 우리가 심층 토크를 하기로 했냐. 그러니까 이 드라마가 다룬 내용들이나 그리고 실제 권력 관계가 얼마나 또 다르고 얼마나 또 유사한지를 좀 설명을 하고 싶은데 일단은 저는 이제 돌풍에 여러 가지 장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단점도 많고 장점도 많은. 일단 장점부터 좀 얘기를 해보는 걸로. 일단 장점은 빠른 전개와 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이 상황들. 그래서 실제로 일단 굉장히 전개가 빨라요. 이거 뭐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드라마에. 일단 1화 시작할 때부터 뭐 상황 설명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구속 6시간 전. 그리고 대통령이 1화에 사망해. 바로 죽어요. 그리고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 되는 거를 막으려는 자와 그거를 권한대행으로 가려는 자. 그게 이제 약간 1화의 내용이죠. 전문 용어로 타임 리미트를 하는데 이 작법서에서 이 시간을 제한 시간을 딱 걸어버리면 긴장감과 이런 게 생긴다고 하거든요. 근데 딱 시작하자마자 국무총리 그러니까 박동호 구속 6시간 전.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죽게 되면서 이제 권한대행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권한대행이 되고 이제 한 달간의 또 시간을 자기가 달라고 하잖아요. 얘네들을 잡아놓기에 한 달간의 시간 또 넣어달라. 일단 이렇게 되죠. 왜냐면 일단 또 대통령이 깨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대통령이 아직 안 죽었거든요. 대통령이 죽은 건 아니야. 혼수 상태야. 물론 타임 리미트를 깨 걸면서 긴장감을 만들어내는 게 초반 부분이죠. 거의 매 화마다 한 두세 번의 지고 이기고가를 반복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루할 틈이 없어요. 뭐 질 것 같다가 또 이기고 갔다가 또 질 것 같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 롤러코스터만. 이런 게 최대 장점이었다고 하는데 이 장점을 만들어낸 게 여러 정치 공작들이죠. 정치 공작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일단은 어디선가 한 번씩 다 봤을 것 같은 그런 정치 공작들이 나와서 나름의 현실감을 좀 더해줍니다. 여당에서 공격할 때 뭐 이렇게 뭐 여론 같은 걸 뭐 풀거나 뭐 아니면 뭐 새로운 거짓말을 하다던가 아니면 그냥 어그로만 끈다든지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뭐 시위대를 동원하든지 아니면 탄핵을 시킨다든지 뭐 이런 식의 여러 공작들이 나오는데 사실 저는 그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가끔 뭐 뉴스로만 보는 정도인데 사실 이거가 고증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는 저는 잘 몰라요.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는 걸 좀 알게 되는 계기도 됐었고 현실감 있게 봤다. 저는 이제 정치 외교학과 학생인 입장으로서 약간 배우는 내용들이 돌풍에 많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봤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대통령의 권한이라든지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이라든지 국무총리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그리고 그 아래 이제 장관들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뭐 사실 사건으로만 따지면 일단은 뭐 계엄 관련된 얘기도 막 나오고 탄핵소추안 가결되는 내용도 나오고 거의 뭐 그 정치적인 이벤트는 한 번씩 다 나오는 것 같아요. 뭐 다 나오는 경선, 대선, 대선 나오고 뭐 대통령 서거 뭐 이런 거 나오고 장례식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많이 나와요. 청문회 뭐 이런 거 국정조사도 국정조사. 나오고 북한 관련 뭐 이런 뉴스도 나오고 토론회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를 굉장히 긴장감 있게 다룬다는 게 일단 이 드라마의 최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리즈가 12부작인데 최소 한 편에 하나의 정치적인 사건이나 이런 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2번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놀랬던 거는 여기서 다 다뤘다. 이런 일들은 절대 못 일어나겠지만
와 정말 이거 이벤트를 다 다룰 정도의 시나리오를 썼구나 했는데 이제 현실에서는 저기서 일어나지 않는 일이 뭐 엄청난 이벤트가 발생해버려서 그게 더 깜짝 놀랐죠 저는. 네. 근데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한 행동들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돌풍과 유사한 측면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유사한 것 오히려 지금 만약에 돌풍이 나왔으면 이거 보고 따라했네. 보고 따라했다. 라고 할 정도로 탄핵 소추안이 올라가서 박동호가 그 직무수행이 정지당하는 사건이 발생해서 실제로 국무총리인 정수진이 또 권한대행을 잠깐 진행하기도 합니다. 딱 완전. 지금 상황이죠.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기 전 딱 그 사이가 지금 저희가 있는 상황이죠. 그쵸. 현 상황이죠 지금. 그래서 이제 드라마에서는 헌법재판소가 5대4로 기각을 합니다. 근데 웃긴 게 이게 또 이제 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을 이제 치열하게 섭외하는 과정이 또 거기에 나와요. 매수하는 과정이 나오죠. 이게 현실대로 되면 안 된다. 보면서 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금 매수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딱 들 정도로 만들었죠. 거기까지만 가도 와 이게 진짜 현실과 유사한 부분이 많구나 했는데 또 계엄 얘기가 나와요. 계엄 얘기가 나오죠. 결과적으로 돌풍에서는 실제로 계엄을 하는 건 아니고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제 꾸미기는 하는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비상계엄을 했던 이유가 야당의 공격이나 이런 거를 조금 막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하는데 실제로 여기서도 그렇게 꾸미는 이제 명분이 굉장히 유사한 측면으로 이제 또 돌풍에서 얘기를 하죠. 제가 봤을 때 이 작가님도 아무리 그래도 계엄은 좀 너무 현실성 떨어진다 라고 했던 것 같아. 근데 이게 정확합니다. 이거는 좀 아무리 그래도 계엄하면 뭐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어? 이러면서 이거 현실성 너무 떨어진다 했던 것 같은데 현실에서 일어나 버렸다. 현실에서 일어나 버렸죠. 박동호도 못한 계엄을 대통령 시해까지 하고 뭐 뭐든 다 하는 박동호도 계엄은 안 했는데. 왜 박동호는 검찰 쪽 라인이 굉장히 힘이 센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검사 출신이죠. 본인이 검사 출신이고 자기의 친구가 검사 라인에 어떻게 보면 짱을 맡고 있는 거의 검찰총장도 막 제안하고 막 이러는데 검찰총장 정도 급이죠. 거의. 근데 이제 그거는 좀 현실과 굉장히 유사하죠.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또 검찰 출신이기도 하고 이제 검찰 관련된 라인들을 또 꽉 잡고 있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유사하다. 근데 이제 좀 그 얘기를 좀 해봐야 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돌풍과 이제 한국 정치에 굉장히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 굉장히 많죠. 장일준 대통령 밑에 있는 박동호 국무총리, 정수진 부총리의 권력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돌풍 세계관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 그리고 국무총리, 행정부 쪽 사람들이 권력이 굉장히 큰 걸로 나와요. 권한대행 자리만 맡으면 막 검찰 막 하고 막 이거 하고 막 그러는데 사실 현실에서는 이제 국무총리와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력이 거의 없다시피 하죠. 사실 국무총리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명직이기 때문에 애초에 권력이 그렇게 많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한국 정치에서는 권력은 대부분 선출직이 갖고 있지 임명직은 권력이 거의 없거든요. 국무총리의 가장 큰 권력은 권한대행 을 할 수 있다라는 거가 가장 큰 권력이지 사실상 그거를 제외하면 그리고 사실 권한대행이 된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는 거지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는 권한대행만 되면 그냥 국가 권력을 진 사람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게 일단은 좀 근본적으로 가장 큰 차이가 있지 않나. 그렇죠. 여기서는 그 국회의 힘이 거의 안 드러난 것 같아요. 그렇죠. 애초에 국회영화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요 세계관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 장일준 대통령이니까 대한국민당 소속 사람들이잖아요. 그 정수진도 그렇고 박동호도 그렇고 그 장일준 대통령이 그 인권 변호사여가지고 굳이 우리로 따지면 약간 뭐 노무현 대통령 그러니까 약간 민주당 쪽에 그 약간 당을 그려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 노벨평화상을 일단 대통령이 받죠. 그러니까 그 말은 대통령의 평가가 굉장히 좋다. 아마 보이기로는 여소야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당의 권력이 굉장히 막강해요. 여당이 그 지지율표가 한번 딱 나오는데 거기에 뭐 한 사람 빼고는 거의 다 여당으로 나오는 거 보니까 심지어 그 압도적인 차이로 그 정수진 지지율이 높아가지고 여당이 아주 강한 상태인 것 같아요. 장일준 대통령이 이 서거를 하고 난 이후에 치러지는 조기 대선의 경선 주자 지지율을 보면 지지율이 65% 나오거든요. 야당 대표가 한 9%인가? 막 이랬는데 일단은 현실 정치에서 그런 지지율이 65%가 나오는 건 쉽지가 않죠. 저희가 저번에도 찾아봤는데 많이 나와야 뭐 30, 40인데 거의 국민들의 반 이상이
지금 여당 대한국민당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 장일준 대통령이 진짜 굉장히 잘한 평가가 너무 좋은 그 시대였죠. 여당이. 그러니까 약간 여러 가지 인물이 좀 짬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인권 변호사인 거는 뭐 약간 노무현 대통령이나 변호사를 했던 대통령들, 노벨 평화상도 받은 김대중 대통령의 모습도 좀 보이고, 그 민주당이 좋다는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이미지를 좀 가져온 게 장일준 대통령이고, 그렇죠. 대한국민당이 뭔가 민주당의 이미지를 좀 그려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어쨌든 정리를 하자면 그 여당의 대한국민당 그리고 장일준 대통령 정부 인사들의 지지도가 굉장히 높은 세계관이다. 현실에서는 국무총리나 권한대행보다는 당대표, 여당의 당대표나 야당의 당대표, 지금 민주당의 당대표가 이재명인데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현실은 이제 그런 국회를 지배하고 있는, 당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의 권력이 좀 크게 나타나는데, 사실 박동훈은 이 세계관 속에서는 당의 이런 권력은 거의 없다시피 없죠. 하잖아요. 거의 뭐 박동호 편이 당에는 아무도 없고 바깥에는 솔직히 진짜 아무도 없고. 그래서 실제로 드라마에서도 정수진이 약간 장일준, 친장일준 세력을 다 갖고 있고, 박동훈은 반장일준. 근데 애초에 대통령 평가가 워낙 좋다 보니까 반장일준 세력이 거의 없겠죠. 그렇죠. 박동호가 대통령이 올라가기까지의 과정이 현실이었다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실제로 아까 전에 그 정수진 총리가 65% 지지율 갖고 있을 때 박동훈은 6%거든요. 6% 지지율을 가진 박동호가 과연 대선에서 이길 수 있나? 이거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일단 이게 조금 너무 말이 안 돼. 너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드라마에서는 박동호가 어떤 전략을 세우냐면 선거인단을 그 모집을 하죠. 야당의 이제 조상천 의원이 거느리고 있는 이제 세력을 이제 흡수하죠. 선거인단 등록시켜가지고 자기를 뽑게 만드는. 야당과 힘을 합쳐서 박창식 의원의 힘도 나중에 이제 보태게 되면서 사실상 자기 표는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이게 완전히 현실성이 떨어지진 않는 게 군수 후보들이 세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략이에요. 사실 그거를 역선택이라고 하거든요. 반대팀 야당 입장에서는 제일 약한 사람이 올라와야 싸우기가 가장 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야당 쪽 지지자들은 대부분 여당의 이런 경선 과정에서 제일 약체 후보를 지지하는 게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오히려 박동훈은 그걸 역이용한 거죠. 현실에서는 너무 말이 안 된다. 근데 그럴 수도 있다. 아마 극적인 효과를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게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실제로 경선에서 60만 표 대 59만 표로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만 표 차이도 안 나는 걸로 이겨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이게 너무 말이 안 된다 라는 거를 좀 또 거기서 느끼게 했죠. 현실에서 국무총리가, 부총리가 대통령을 시해하는 이런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그런 거는 뭐 가능은 하겠죠. 가능하겠죠. 가능은 하겠죠. 근데 이거는 약간 이 드라마의 기본 전제라서 이걸 깔 수는 없는데 솔직히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이려고 시도를 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는데 아무도 모른다. 그걸 뭐 발견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대통령인데 너무 죽이기가 쉬워요. 대통령이. 대통령이 2번 죽어요. 대통령이 2번 죽어요. 믿을 건 너네밖에 없는데 그 너네들한테 죽어버려요. 행정부 쪽 사람들이 사이가 과연 안 좋을까? 현실에서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없다. 자기가 뽑은 사람들이 그렇게 반란을, 어쨌든 반란이잖아요. 내란이잖아요. 내란. 완벽한 내란. 반란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지 않나. 근데 미국에서는 또 그런 일들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이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서로 사이가 안 좋아서 권력 다툼을 하는 그런 일은 없지 않았나. 그리고 여기서 몇 가지 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일단은 돌풍의 무대는 청와대죠.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게 가장 좀 안 맞죠. 그래서 이제 청와대를 주 무대로 했다는 점이 좀 다르죠. 이거 굉장히 웃긴 장면인데, 일단 국무회의를 기자들 앞에서 해요. 그걸 또 생중계를 해요. 거의 대부분 국무회의는 비공개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통령이 이제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을 때 옆에 TV에서 이제 생중계가 돼요. 그 실시간으로 이제 반응을, 리액션을 또 이제 여기서 주고받는데, 청문회랑 뭐 소통도 하고 막 이거 자체가 이게 좀 현실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긴박한 상황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던진 무리수가 아니었나. 좀 박동호도 그렇고 정수진도 그렇고 비서관이 한 명씩 있잖아요. 한 명씩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국회의원은 비서관이 9명입니다. 근데 이제 그 한 명이서 그걸 다 맡고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도대체 어떻게 활동을 하는 건지 이게 좀 그게 좀 다르죠. 비서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비서관이 일을 잘해야지 정치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거의 그 정도급이다. 근데 이제 이제 좀 이거를 다 이제 정리할 수 있는 그게 있어요. 국회가 많이 안 나오고, 그리고 좀 많이 비현실적이고
비현실적이고 국무총리의 뭐 힘이 세고 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할 수 있는 하나가 뭐냐면 일단 이 드라마가 정치 스릴러 장르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이 정치 드라마가 아닙니다. 정치 드라마를 표방한 사적 제재, 뭐 비질란테, 뭐 모범 택시 이런 거 있잖아요. 베테랑. 베테랑 그 참교육하는 이야기 있죠. 범죄자를 참교육하는 이야기. 네.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힘이 센 이유가 네. 그렇게 뭔가 참교육하는 장면들을 네. 집어넣기 위한. 그러니까 사실 이 드라마는 정치 드라마가 아니다. 그거를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이것도 이제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네.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아, 그렇죠. 정치 드라마가 있어요. 네. 되게 편수가 많고 네. 거의 그 돌풍에서 한 3화까지의 이야기가 그 시즌 3개로 네. 이루어져 있을 정도로 네.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거든요. 근데 그런 게 진짜 정치 드라마죠. 경선 과정도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정치적인 이야기가 많은데 여기는 많이 추각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거를 저는 이런 사적 제재, 법으로 하지 못한 일을 이 한 사람이 해내는 그런 걸 참교육 같은 걸 보여주려고 했던 드라마다. 그래서 많이 비현실적인 게 어찌 보면 현실적으로 만들 생각이 없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약간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정의란 무엇인가? 네. 박동호가 추구하는 정의, 그리고 이장석이 추구하는 정의, 그리고 뭐 정수진이 추구하는 정의가 다 다르잖아요. 그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도 다르고 그 정의가 실현된 이후의 세상도 다르고 과연 정의가 무엇일까를 조금 고민하게 만드는 보면서도 일단 박동호는 정의가 아니다. 네. 이게 진짜 막 정치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네. 박동호는 정의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이거를 좀 크게 거시적으로 봤을 때 인간 사회, 뭐 인간에 대해서 봤을 때는 네. 박동호의 신념과 정의는 실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박동호가 생각하는 정의, 그리고 이장석이 생각하는 정의, 정수진이 생각하는 정의가 다 다르다 보니까 그렇죠. 각자가 정의를 실현하는 모습이 그려지는 게 굉장히 또 재밌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인공인 박동호의 온전히 감정이입을 할 수가 없는, 이거를 약간 진짜 선과 악의 드라마를 재밌게 그려내려면 박동호를 완전히 진짜 모범적인 선으로 만들고, 그런 정수진이나 장일준이나 뭐 강영익 회장 같은 악의 세력을 처단하는 내용으로 그렸으면 전형적인 그냥 선과 악의 대결, 모범적인 대통령이 그 권력을 가지고 정의를 실현해내는 그런 드라마로 그려졌을 텐데, 진짜 완전 그 참교육하는 그런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를 완전 거의 따라가는 거겠죠. 이 드라마는 일단 주인공인 박동호부터 정의롭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 실제로 본인이 그 잘못이 가장 많기도 하고. 거기서 얘기에 나오듯이 나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 게 아니다. 중간에 정수진이 너가 만약에 내 처지였으면 나랑 비슷하게 하지 않았겠냐. 이 악의 세력이 축출당하는 거에 뭔가의 쾌감을 좀 느껴야 되는데 그거는 아니고 오히려 당하는 정수진이나 좀 그런 사람들이 좀 무상하게 느껴지는. 아니 솔직히 그 정도로 잘못한 것 같진 않은데 이 정도의 대가를 치러야 돼?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하죠. 아니, 불쌍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은 저는 장일준 대통령부터 불쌍합니다. 일단 2번 죽어요. 그리고 솔직히 본인이 잘못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아들이 잘못한 거고. 본인의 잘못도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서기태 의원이 정치법을 당하고 있는 걸 알고 그 막을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막진 않거든요. 솔직히 그 아들 잘못이거든요. 아들 잘못에서 비롯된 거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장일준도 불쌍하고 그리고 국정원도 잘했잖아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못했으면 뭐 모르겠는데 되게 굉장히 잘했어요. 그리고 이장석도 불쌍해요. 왜냐면 일단 친구들이 다 죽어요. 박동호가 성역 없이 수사하라 그래서 성역 없이 수사하고 있는데 꼭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성역이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수진도 불쌍해요. 정수진도 불쌍하죠. 정수진도 불쌍해요. 남편 잘못도 좀 크잖아요. 남편 잘못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사실 정수진은. 남편 잘못인데 심지어 하지 말라고 빨리 정리하라고 했는데도 남편 정리 안 하고. 그리고 또 그걸 떠나서 그냥 65% 지지율 가지고 6% 지는 그 흐름 자체가 그냥 불쌍합니다. 이 강상훈 요 회장 아들도 불쌍해요. 강상훈 씨도 많이 불쌍해요. 제일 불쌍해요. 또 보면 일단은 시해범으로 몰리죠. 일단은 아빠가 구속돼 있어가지고 아빠를 구해주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벌인 건데 아빠가 자기도 버리고 시해범도 되고 내란 몸으로 거의 그냥 평생 살아야 돼요 감옥에서. 그러니까 솔직히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초반 비중에 비해서 굉장히 후반부에 힘을 잃어버리는 거의 2화 만에 바로 날아가 버리죠 그냥. 그리고 이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이제 이만길 씨. 만길이 형. 만길이 형은 만길이 형은 너무 불쌍해요. 만길이 형은 왜 불쌍하냐면 또 웃긴 게 정말 숙적이라 불리는 정수진과 박동호 그 수행비서가 이제 서정현 서기태 의원의 동생이죠. 정수진 의원의 수행비서가 이만길. 근데 웃긴 게 이만길과 그 서정현이 둘이 연인 관계였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둘이 관계가 굉장히 묘합니다. 근데 한번 서정연이 그 이만길한테 이제 반지를 주면서 이제 뭐 이거 가져가라 뭐 하는데 거기에 이제 도청장치가 숨어져 있죠. 그렇죠. 이게 첫 번째 공격. 그 두 번째는 아 나 못 해먹겠다. 나 도피하는 거 좀 도와달라. 어디 창고 같은 데 불러가지고 도피하는 거 도와주는 대신에 뭐 이거 뭐 준다고 해서 열어봤는데 아무것도 없고 자기는 갇혀요. 네. 핸드폰 뺏기고. 네, 감금당하죠. 네, 두 번째. 여기서부터가 이제 조금 뇌절인데 저는 여기서 이제 또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 화에 본인이 장일준을 시해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버리는데 그렇죠.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게 이제 이만길의 3번 믿어주는. 그리고 이만길 씨는 그 정수진 때문에 네. 그 시해범으로 몰립니다. 네. 자기는 시하지도 않았고 근데 공범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해범은 박동호랑 정수진인데 몰리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네. 사람들이에요. 그 카메라가 다 나가가지고 핸드폰 카메라로 이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이제 그 시해범으로 몰리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하다. 네. 심지어 정수진도 시해범으로 몰려요. 네. 박동호 시해범으로 몰려요. 마지막에는 이제 그걸 가지고 철록에 나오는 약간 모리아티처럼 네. 박동호는 죽었는데 박동호가 영상 메시지를 또 네. 남겨가지고 끝까지 괴롭히는. 그래서 무서워요. 그거 보면서 아, 진짜 이 내절도 이런 내절이 없다. 이 드라마에서 제일 무서운 장면은 전화 오는 장면이에요. 전화 오는 장면도 아니야. 전화 확인했는데 박동호 이름 적혀 있으면 너무 무서워요 그 장면들이. 네. 일단은 요 드라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장면이 진동 울리는 장면, 네. 이거 확인하는 장면. 그래서 받아서 네. 박동호입니다. 이게 진짜 제일 맞아, 무섭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예. 왜냐면 막 전화 받으면 막 뭐 밖에 이제 조사관들 다 준비되어 있고 막 나 자기 체포하러 오고 있고 굉장히 그런 게 무섭다. 그 돌풍 이후의 생애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돌풍의 이제 결말을 좀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박동호 대통령이 결국 서거합니다. 서관하죠. 정수진 총리도 잡혀가죠. 네, 잡혀가죠.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대기업, 대진그룹 가문들이 다 잡혀가죠. 예, 그리고 그 정수진이 말한 그 여당 의원 50명도 네, 다 잡혀 여당을 들어옵니다. 뇌물을 받은 여당 의원 50명. 50명이 다 잡혀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관 9명. 압수수색을 당해가지고 헌법재판관 9명이 또 이제 잡혀갑니다. 그리고 야당 대표가 출당당합니다. 그렇죠. 야당 대표도 네. 네, 잡혀갈 것 같아요. 정리를 하자면 일단 대통령이 죽었어요. 네. 대통령 서거, 국무총리 체포, 그리고 야당 대표가 출당당하고요. 여당 의원 50명이 사라져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얘기를 하자면 일단 대통령이 서거했기 때문에 권한대행은 국무총리가 맞죠. 국무총리가 현행범으로 체포가 돼요. 그러면 이제 부총리가 맡게 되죠. 네. 예, 아마 뭐 경제부총리가 거기 여기에 나오지는 않는데 일단은 권한대행을 네. 맡지 않을까. 그리고 여당 의원 50명이 체포가 되잖아요. 네. 조기 대선을 하겠죠. 네. 이제 보궐선거를 하겠죠 아마도. 네. 예, 그러니까 의원직을 상실한 사람들 자리를 메꾸려고 보궐선거를 해요. 네. 근데 그 50명에 대한 보궐선거를 일단 하지 않을까. 여당도 여당 대표를 새로 뽑아야 되겠죠. 그리고 야당도 야당 대표를 새로 뽑아야 되고. 그러니까 어쨌든 당 대표 선거가 있을 거고요. 조기 대선이 있을 거고 보궐선거가 있을 거고 그런 이제 절차들을 다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 입문하는 정치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지금을 노려라. 지금을 노려야 된다. 지금을 노려라. 모든 권력을 박동호가 다 처리하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돌풍. 현실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도 있고 현실과 굉장히 동떨어진 부분도 있고 여러모로 재밌다. 굉장히 재밌다. 저는 뭐 이거 사적 제재에 대한 이야기, 이런 범죄 이야기로 가면 그걸로 그냥 보신다면 재밌게 보실 것 같고 이걸 완전 진짜 디테일한 정치를 보겠다라는 마음으로 보시면 솔직히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고증이 떨어진다라기보다는 현실성이 없다. 현실성이 없다. 근데 실제로 그 드라마에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부총리나 쓰는 권한 이런 거는 다 사실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는 있다. 그러니까 이론상 가능하다. 이론상 가능하다. 이론상 가능하다. 이론상 가능하다는 건 맞죠? 이론상 가능하고 실제로 그걸 지금 해주시는 분이 있다. 현실에서 그거를 좀 보여주시는 분이 있다. 이론상 가능하지만 이게 이제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일어나기는 쉽지 않다. 그렇죠. 돌풍이 드라마가 만들어지고 실제로 벌어진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계엄령이 뭐 나온다든지 그리고 탄핵 소추안이 뭐 가결된다든지 드라마에서도 그 박동호 대통령이 거부권도 행사하잖아요. 그런 거는 실제 현실에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거부권도 있었네요. 많이 일어나고 거부권 행사하잖아요. 근데 아직 안 일어난 게 뭐가 있냐? 청와대로 진입하자. 지지자들이 청와대로 막 돌격하려고 하죠. 마치 그 의회 의사당을 그 트럼프 지지자들이 점령한 것처럼
청와대를 점령하자. 이거는 아직 안 일어나. 안 일어났고 아, 궁금한 거 있었는데 그 네. 검찰 앞을 막잖아요. 그 네. 양쪽 시위대가. 근데 그렇게 시위대가 이렇게 충돌하게 되는 네.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나? 일단은 현실에서는 거의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시위를 하려면 사전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네. 거기서는 두 세력이 같은 팀으로 해서 나오잖아요. 네. 근데 현실에서는 이 두 세력은 같은 데서 시위를 할 수 없게 하죠. 충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념이 다른 두 세력이 같은 곳에서 시위를 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애초에 그렇게 안 해준다. 그리고 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는 청와대로 진입하자. 근데 국무총리가 경찰청장을 불러가지고 막는 세력을 다 철수시키잖아요. 네. 이게 말이 되나? 이건 말이 안 이거 된다. 말이 안 된다 이거는. 국무총리가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진짜 돌풍에서 막 그런 게 있어요. 막 시위대가 막 엄청나게 막 모여가지고 막 길거리 막고 있고. 근데 저희는 이제 뉴스에서 네. 그것보다 훨씬 많은 인원들이 막 그렇죠. 모여있고 막 이런 거 보다 보니까 이미지적인 그 충격이 네. 좀 덜하죠. 이제 그런 엑스트라들을 많이 섭외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진짜 또 정치 관련된 거면 음. 이제 뭐 몇십만이 모여야 되는데 네. 실제로 보면 뭐 막 그 부산역 보여주고 네. 국회 보여주고 이러면 뭐 지지자들이 여기 조금 네. 모여 있고 여기 조금 모여 있고 여기서만 네. 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변 보여주면 아무도 없어요. 그 주변에 그 현실에서 너무 또 이제 자극적인 거를 네. 많이 봐버려가지고 네, 그렇죠. 200만 명, 막 100만 명 모여있는 거 막 봤는데 솔직히 네. 너무 여기- 대비가 되다 네, 보니까 여기 막 50명 네. 있고 10명 있고 뭐 이런 게 좀 삼삼했다. 저는 근데 조금 재밌게 봤던 게 다른 거에서 많이 못 봤는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토론회 하는 거 그런 거 같은 거 좀 사실적으로 좀 묘사된 것 같아서 드라마에서 그런 거 찍으려면 진짜 돈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돈 많이 쓴 티가 나는 그런 장면들 장례식 하고 막 이런 데 있잖아요. 네. 그리고 사람들 앞에 모여있고 그 웬만한 그런 데서 찍기 힘든데 네. 이런 걸 좀 구현하려고 한 것 같은. 네, 예전에 어떤 지나가는 시민분이 장례식 촬영 현장을 이렇게 우연히 봐가지고 그거를 네. SNS에 올렸어요. 네. 뭐 촬영 현장이냐, 이거 무슨 드라마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돌풍이었던 거죠. 그런 그 청와대 내부에 대한 구현 뭐 이런 것들이 나름 실감 나서 네, 근데 미술적으로 진짜 네, 국회는 사실 조금 아쉬웠는데 청와대는 또 진짜 청와대 같아가지고, 청와대 같고 네, 그게 굉장히 사실적으로 잘 구현된 것 같다. 이런 그 정치적 이벤트들을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게 네. 생각보다 퀄리티 네. 높다. 그러면 이제 뭐 조금 정리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죠. 돌풍이라는 드라마의 좀 최종 평점. 저는 지금 제 기억으로는 3.5점 남긴 네. 것 같은데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3.5점 정도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네. 저는 한국 드라마에서 쉽게 보지 못한 뭔가 과감함, 확실하게 끝까지 밀고 나가는 어떤 걸 하려고 했을 때 그리고 구현 정도 뭐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많이 보지 못한 그런 전개와 진짜 그 강심장인 것 같아요, 감독이. 저도 조금 평점을 남기자면 3.5점 음. 주고 싶은데 일단은 전기가 굉장히 빠르다는 장점도 있고 어쨌든 넷플릭스다 보니까 자본이 들어가다 보니까 일단은 굉장히 영상도 그렇고 잘 뽑혔어요. 그리고 이제 김희애 배우랑 설경구 배우 어떻게 보면 그 둘이 계속 이 극을 이끌어가잖아요. 그렇죠. 일단 굉장히 또 멋있게 나옵니다. 네. 설경구 배우님은 솔직히 그 TV에서 막 저러고 얘기하고 있으면 저도 믿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뭔가 진짜일 것 같아요. 네. 너무 멋있어서. 김희애 배우님은 사실 계속 부들부들대는 네. 역할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네. 연기하기 좀 많이 네. 힘들었을 것 네, 같다. 많이 힘들었다. 왜냐면 사실 똑같은 연기를 계속 해야 되는 건데 솔직히 지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굉장히 이제 명연기를 또 보는 재미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모로 단점이 당연히 많고 점이 너무나 명확한 네. 드라마인 것 같아요. 엔딩이 조금 굉장히 아쉽긴 했지만 그냥 판타지라고 생각하고 감안해고 봤다는 점 배우들의 명연기 이런 종합적인 거를 봤을 때 충분히 3.5점을 받을 수 있지 않나. 네, 어쨌든 정원아의 인생 이야기 드라마 돌풍 심층 토크 지금 이 시국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드라마라고 생각을 해서 좀 소개를 해주고 싶은 마음에 이 드라마를 심층 토크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엄청 추천하는 드라마고 그거 봤을 때 당시에 만나는 사람들한테 다 추천했어요. 뭔가 너무 정치 드라마다 보니까 진입장벽이 높고 좀 재미없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런 거 걱정 안 하고 그냥 일반 사람들도 다 재밌게 볼만한 드라마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정치학과 입장으로서 정치나 이런 거에 조금 그 관심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는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사람들한테 이 드라마 좀 보여주면
그러니까 이게 진짜 관심을 갈 수밖에 없어요. 네, 굉장히 좀 쉽게 보여준 게 아닌가. 그래서 직관적으로 대통령 다음으로 쓰는 사람은 국무총리, 국무총리 다음으로 쓰는 사람은 부총리 이런 식으로 이제 네. 그려내는데 현실은 그렇지는 않다. 현실 정치는 진짜 이것보다 훨씬 복잡한 것 그쵸, 같다. 훨씬 복잡하죠. 네. 그래서 너무나 인생 이야기 돌풍 드라마 심층 노크 여기까지 얘기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저희는 또 다음 드라마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